자,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래닝입니다. 단기 목표를 정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예요. 1시간을 투자하셔야죠. 제가 습관 중에서 가장 높이 치는 습관이 2가지가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몸에 붙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좀 쉬었어. 45분 하고 15분 쉬기로 했는데 1시간 15분을 쉬었어. 그 다음에 못합니다. 3시간 그냥 가요. 이게 지속을 망치는 거잖아요. 이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배가 된과 동시에 당연히 효율이 오릅니다. 제가 습관 중에서 가장 높이 치는 습관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벌떡 습관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정리 후 실행 습관인데요. 이 벌떡 습관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몸에 붙었기 때문에 벌떡 습관이 너무 쉬워요. 자, 벌떡 습관이 된 사람이 지속을 하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지속하기 쉽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좀 쉬었어. 쉬다 보니까 좀 푹 쉬게 됐네. 푹 쉴 때도 있어야지. 원래 15분 쉬어야 되는데 이거 1시간 15분을 쉬자. 1시간 15분을 푹 쉬었어요.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붙은 사람은 지속을 해갈 수 있죠. 중간에 많이 쉬어도. 근데요, 이 벌떡 습관이 안 된 사람은 45분 하고 15분 쉬기로 했는데 1시간 15분을 쉬었어. 그 다음에 못합니다. 3시간 그냥 가요. 이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서 일주일 간다니까요. 이게 지속을 망치는 거잖아요.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벌떡 습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연습을 하냐면요. 연속극이 주말에 예를 들어서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15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벌떡 습관이 몸에 좀 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많이 권하는 것이 우리가 식사로 가면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자를 안으로 집어넣고 가시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요새 점점 많이 늘어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자까지 항상 집어넣어주고 오는 이런 게 이제 벌떡 습관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 눈앞에 휴지가 보여. 보일 때 벌떡 일어나서 휴지를 버리는 이것을 쉬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벌떡 일어나서 하지 않는 시간에 반복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거요, 한 달 정도 하면 벌떡 습관 몸에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선정리 후 실행인데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책상을 먼저 정리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대에 이제 설거지 해놓은 게 말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선반 위에다가 제 위치에다가 그릇을 다 올려놓고 말끔하게 된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하기를 권해요. 설거지가 안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죠. 이게 선정리 후 실행인데요. 선정리 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쫙 반딱반딱 깨끗해. 이 상태에서 기쁘게 요리를 하는 거하고 막 뭐 그냥 그릇이 나와 있고 난리 법석이야. 막 재료도 여기저기 있어. 그러니까 막 요만한 공간에 놓고 도마질하고 이게 요리가 재밌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선 정리를 하고 그 일을 하면 기쁨이 배가 된과 동시에 당연히 효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취를 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래닝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닝 얘기하면 너무 지금 무거워져서 제가 플래닝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단기 목표를 정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법 한 권을 지금 마스터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나는 2달이 걸릴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세요? 2달 행정법 총론 마스터, 뭐 기출문제 90% 맞추기 뭐 등등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물론 중요한 목표죠. 이렇게 해서는 근데 저는 지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게 분절하는 것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에요. 이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행정법을 내가 2달 동안 마스터할 거야. 그러면 주간 단위 계획까지 분해해서 상세 계획을 세우는데 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걸릴 거예요. 1시간을 투자하셔야죠. 행정법 1장의 3절의 몇 조까지,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2번,
등등. 이 디테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 공부할 때 1장에서부터 계속 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요거 한 그 다음 주에는 뭐 3장에 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내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일주일 목표죠. 이 일주일 목표를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꼭 보상을 주셔야 돼요.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은 조각 케이크 하나 가져와서 촛불 하나 끄고 자기에게 상을 항상 주세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했어. 예. 성장의 성취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 먼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인내를 가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목표를 분절하고 분절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이렇게 성장의 힘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속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해버리니까 뭐가 되지도 않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거는 작심삼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자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 너무 좋겠어. 계획까지 세웠어. 근데 결국은 또 못해. 얘가 반복되면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멋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작심삼일 때문에 그러니까 결심한 것의 잘못 때문에 결심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이거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 되냐면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너무 답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작심삼일 하십니까? 하기가 어렵거나 하기가 싫어서 작심삼일을 하는 겁니다. 요컨대 동기에 완전한 자주화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자식됨, 부모됨, 학생됨, 또는 뭐 대기업 사원됨, 대한민국 국민됨, 이 뭐됨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올가매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하고 그만둘 수 있겠어요? 평생 하죠. 그것도 심지어는 엄청 몰입해서. 결국은 작심삼일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페르소나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정말 그걸 원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게 됐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삶을 살면서 결혼을 했어. 애가 둘이야. 내가 지금 은행원인데 이거는 나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할 수 없이 50대 중반까지 그걸 하고 살아야 돼. 자, 이런 분이 작심삼일을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결심을 해서 할 때는 작심삼일 해도 됩니다. 사흘 하시고요. 또 결심해서 3을 더 하시고요. 또 결심해서 4일 더 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좀 용서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자고요. 여러분들 너무 가혹하게 자신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작심삼일이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요. 자, 동기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평상시에 토닥이면서 그 힘을 가지고 결심한 것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실 은행원 얘기한 건 제 동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점장까지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놀더라고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수준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병원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자기가 뭐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방에 다니다가 지금은 목공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목공 일을 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스토리 자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무슨 얘기인지 금방 상상이 돼. 여러분들 금방 아시죠?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는 퇴임을 하고 나서야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병행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나의 인생을 근본에서 다 뒤집고 혁명을 할 거야. 이거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정말 만족스러운 자기의 실천을 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시간도 있고요. 저녁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있고. 만들어진 시간의 공간에다가 이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서 끼워 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최대의 과제죠. 이거 작심삼일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찾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획만 세우면 그거 반드시 실천합니다. 작심삼일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병행의 삶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꿈을 태워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면 완전히 자주적인 자기의 결정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년, 작심 10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컨대 기록을 왕창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완전 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록의 소용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게 기록의 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기록한다. 머리에 의존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죠. 하루를 열심히 보냈어. 기록을 하나도 안 했어. 어떤 느낌? 그냥 소모하고 살아버렸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기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생각이 풍부하고 생각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글도 잘 쓰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잘못하는 이유는 요컨대 기록을 왕창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기록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이틀 기록을 해보신 분들은 일단 무엇이든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면 마치 속기록 쓰듯이 엄청 기록을 남겨요. 또 책을 읽으면 또 마찬가지로 엄청 기록을 남겨요. 마치 필사하듯이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거 완전 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록의 소용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게 기록의 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자, 기록할 때 첫 번째 요령은 따라서 아주 최소량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록을 막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쓰려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예를 들어 책을 봤어요. 그러면 책을 우리가 부분 보면서 메모를 하죠. 책을 보면서.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순간에 생각을 하고 쭉 읽으면서 자기가 이거 훌륭한 내용이네 하고 머릿속에 각인된 거를 생각을 쭉 계속 이어놔요. 그러니까 책을 30쪽, 50쪽 읽으면 30쪽, 50쪽의 내용이 뚱뚱뚱뚱 이렇게 얘를 쭉 이은 생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생각을 한 30쪽이나 50쪽 읽은 상태에서 쭉쭉쭉 키워드만 메모를 쭉쭉 해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엔 안 되니까 2쪽이나 3쪽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책을 읽은 것의 내용을 책을 보고 아니죠. 책을 보지 말고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메모 기록의 핵심 요령은 뭐라고요? 조금만 쓰는 거. 키워드 조금만 쓰는 거. 많이 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쓰는 거예요. 영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 내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쭉 지나왔어. 그러면 앞에 내용을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으시고 한 5분 들었어.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해. 잠깐 스탑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가지고 메모를 하는 거랍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가서 다시 듣죠. 이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기록할 때 두 번째 엄청 중요한 거. 우리의 머릿속에 남은 것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뇌 용량이 한정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한데 하고 머릿속에 기억된 거 있죠. 걔를 기록해서 기억에 각인시킨 것만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욕심내시면 답 안 나옵니다. 저는 300쪽짜리 책 한 권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노트로 저는 주로 필기를 많이 합니다. 손노트로 할 때 3페이지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치면 한 개 장이 뭐 예를 들어서 50쪽이에요. 그럼 5, 6, 30, 300쪽짜리 책이 되지 않습니까? 50쪽을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노트에 한쪽 이내로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은 걸 써도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얘를 여기 책 뒤져서 이거 중요했지 하고 쓰고 이거 중요했지 하고 쓰고 심지어는 베껴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 50쪽 읽은 거 노트를 얼마나 할까요? 막 3장, 4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50쪽을 읽으면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을 반쪽. 자, 또 2번째 장을 읽었어. 반쪽. 그러면 한쪽 됐죠. 자, 6개 장을 읽었어. 여러분들 몇 쪽? 그래요. 3쪽.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요 기록 정도는 반복해서 한 3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 책 한 권을 읽고 통째로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의 효능이죠.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조금만 기록한다. 머릿속에 남은 것, 머리에 의존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기록을 하심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몸에 착 붙은 기록형 인간이 여러분들 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는 거니까 삶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확 느꼈으면 해요. 그래서 기록을 해보고 기록을 해본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엄청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2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있죠. 무슨 글을 쓰려고 할 때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해 보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한번 메모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구상할 때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액체 상태 비슷하게 정말 여러 가지들이 녹아서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노하우일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인데 빵빵하게 아주 꽉 찬 액체 같은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얘를 한 개를 끄집어내서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생각을 명시적으로 하나를 끄집어낸 거. 이거 이제 explicit 한다 그래요. 명시화한다고 합니다. 얘를 하나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요걸 하면 요걸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이어서 나오기 십상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하나가 나왔으면 걔를 조금 분해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ABC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메모를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쑥쑥쑥쑥 튀어나와요. 자,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이때 하고요. 생각을 조금 하다가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 맞아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와 생각을 믹스해서 진행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요게 기록과 메모의 기가 막힌 효능입니다. 요거는요, 나에게 내재하는 잠재성을 explicit, 메모해서 기록화하는 것. 얘가 하나의 길이에요. 2번째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책을 읽기도 하고 제 유튜브 영상을 지금 듣기도 하시고 이렇게 바깥에서 나에게 인풋에 들어오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대화를 한다든지 무엇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지식이나 깨달음이 인풋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책 읽으시면서 메모하시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메모하시죠? 안 하신다고요? 기록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인풋되는 것을 메모하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풋되는 것이 훨씬 더 명료화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명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인풋한다.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한다 하면 이해가 정확해지고 머리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2번째 메모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2가지. 메모가 갖고 있는 효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끄집어내는데 메모와 기록이 아주 유용하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시면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지식, 이것도 명료화해서 뇌에 각인시키려면 메모하고 기록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꼭 실행해 보시고 정말 그러네 하는 걸 느끼시면 스스로 점점 더 기록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주장하는 기록형 인간으로 여러분들을 바꿔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세요. 하루를 열심히 보냈어. 기록을 하나도 안 했어. 어떤 느낌? 내가 내 몸, 내가 내 정신, 이거를 그냥 소모하고 살아버렸네.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요, 기록하지 않으면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를 팍 소모해서 일하는 것 같죠? 물론 그렇습니다. 소모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모해서 일을 하는 것의 결과로 또 새로운 노하우와 또 새로운 경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기억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버리면 그저 소모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거를 기록하고 일한 거를 기록하고 대화한 걸 기록하고 이 모든 것을 제가 기록하라고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그것이 소모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식 기록,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강의를 들을 때, 공부를 할 때 기록을 꼭 하세요. 메모 기록을 하세요. 이게 이제 핵심 종류고요. 두 번째는 대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꼭 남기세요. 그다음에 일을 했는데 그냥 일만 하고 치우면 소모적이라고 그랬죠. 일한 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다음에 일상. 저는요, 우리가 행한 것을 모두 그냥 간단하게 시간과 뭘 했어 이렇게 일지처럼 기록을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같이 권하고 싶은데요. 기록은 그냥 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고 몸에 착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록을 해놓고 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기록 하나만 합니다. 저는 점심 먹기 직전, 저녁 먹기 직전, 자기 직전, 자기가 기록한 것을 이렇게 자주 떠들셔봐요.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억이 쭉 나요. 점심 먹기 전에 출근해서 누구랑 미팅을 잠깐 해서 그것도 기록에 남겼고, 일한 것도 기록에 남겼어요. 한 줄, 두 줄만 남긴 거예요. 시간별로 들이지 않고.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오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화 보듯이 저녁 먹기 전에 마찬가지. 쭉 생각해 봅니다. 익숙해진 사람은 저녁 먹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생각해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자기 전에 어떤다고요? 네, 자기 전에 하루를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력이라 그래요. 기록을 하면 생각력이 아주 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중간에 잡념이 삽입되지 않고 쭉 이어서 오래 한 가지 사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아이디어 기가 막힌 사람, 무엇인가를 잘 구상해내는 사람, 작가도 머릿속에 생각이 쫙 끊이지 않고 정리가 돼서 그걸 생각하면서 두두두두둑 쳐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얘를 보장하는 게 기록이에요. 기록을 해놓은 것을 살짝 보고 생각을 영화 보듯이 자기가 한 경험들을 쭉 돌려보는 거. 책 읽은 거를 영화 보듯이 쭉 돌려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책 읽은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었는데 매번 잊어버려서 정말 화나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기록을 하고 끝내지 말고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영화 보듯이 자신의 경험을 쭉 되뇌어 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네, 말해보고 글 써보는 거예요. 말해보는 거는요, 대화의 질을 높이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습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행한 것은 기록을 해서 뇌에 각인시킨 다음에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로도 해보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일기의 가장 큰 효능은요, 자신의 하루를, 자신이 행한 거, 자신이 깨달은 거, 자신이 읽은 거, 자신이 마음속에서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어떤 감정 같은 거, 이것을 일기라는 형태로 글로 쓰지 않습니까? 피부에 촥 들러면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까지 하시는 기록형 인간이 여러분들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람들은 지나간 것은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희미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이것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정말 먼 과거의 자신의 일조차 어떻게 될까요? 현재 몸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될까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야말로 생각이 풍부하고 생각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글도 잘 쓰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기록 습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내가 앉지 못하고 섰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서 기록을 못했으니까 가끔은 핸드폰을 꺼내서 예를 들어서 카톡에 나에게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습관은 뭐냐면 어디든 가서 앉지 않습니까? 먼저 수첩을 펴요. 먼저 나열을 펴고 내가 그 사이에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앉아서 기억에 의거해서 쭉쭉쭉쭉 메모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빼지 않고 기록을 다 하실 수 있죠. 요게 이제 제가 기록 습관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록 습관 두 번째, 요것도 독특한 것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기록을 완전히 잘하는 기록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하루 전체를 쭉 회고해 보면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에 앉으면 못한 걸 기록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얘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꼭 하루의 부족한 지점을 기록하는 기록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가져요.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갖고요. 일주일에 토요일 5시. 이건 저의 생활에서 딱 고정된 거예요.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만의 시간을, 기록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죠. 당연히 매월 말일날이 기록의 날이에요. 그래서 말일날 오후에는 한 달 동안 제가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등등. 매년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기록의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갖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록의 시간 정해서 반복된 루틴을 짧은 텀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텀도 하고 일주일 텀도 하고 한 달 텀도 하고 1년 텀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면요. 아주 높은 수준의 기록 전문가, 기록형 인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꿈을 나이 61에 발견했습니다. 꿈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꿈을 몰라요. 이때 유용한 도구가 뭐라고요? 당연히 기록이죠. 꼭 습관을 쓰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이요. 왼쪽에는 좋은 습관. 자기가 습관이, 특히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쓰다 보면요. 이걸 반복함으로써 꿈이 구체적으로 보인답니다.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생각과 감정으로 함과 동시에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감성보다 이성을 작동시켜서 선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꿈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거인의 기록이라고 제가 이번에 낸 책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꿈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내 꿈이 뭘까? 내 꿈이 뭘까? 계속 생각하시죠? 사람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꿈에 대한 토론 같은 거 하면 꿈이 더 구체화되죠. 멘토와 대화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권하는 것은 인생 지도 그리기 같은 거. 이게 다 기록이에요. 기록이라는 거는 일정한 양식을 자기가 설계해내면 기가 막힌 무기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다가 꿈 또는 목표 이런 것들을 적게 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고요. 나의 놀이 또는 나의 성장, 공부, 나의 가족, 나의 종교 생활 또는 나의 인간관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영역별로 나눠서 네모박스를 치고요. 그 안에다가 현재 as is라 그래요. 현재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고 to be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영역별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쭉 써놔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제가 독특한 것인데 여러분들께 꼭 습관을 쓰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이요. 왼쪽에는 좋은 습관.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요거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영역 쓰는 거하고 습관 쓰는 거는 생각을 집중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몰라요. 자,
영역의 투비를 자꾸 쓰고 자기가 습관이, 특히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쓰다 보면요, 이걸 반복함으로써 꿈이 구체적으로 보인답니다. 여기에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권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건데, 버킷리스트를 써보세요. 이 버킷리스트와 제가 이야기하는 인생 지도 그리기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신의 꿈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요, 제가 제 꿈을 나이 61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꿈을 발견하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꿈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 지도 그리기 양식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다운 미래죠, 그것을 찾는 데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장애 같은 거 있을 때 많지 않으세요? 옷을 사려고 했는데 매장에 가서 무려 2시간을 돌렸는데 결국은 한 개도 고르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양한 선택장애에 우리는 빠져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옷을 골라서 이 옷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샀을 때 그 기쁨. 그런데 이게 장애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다 기록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쭉 한 바퀴를 매장을 돕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해놔요. 메모를 하는 거죠. 이 매장에 이 매장에 이렇게 해서 11개 정도가 한 바퀴를 돌았더니 후보자가 됐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걔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떠오른다니까요, 그 상품이. 그러면 걔를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서열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11개의 상품이면 11개의 상품을 상단축, 그 다음에 하단축에다 이렇게 쭉 써놔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읍니다. 그러면 얘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봤던 거하고 두 번째 봤던 걸 비교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좋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훨씬 수월하죠. 이렇게 해서 1대1로 전부 대결을 시킨 표를 쭉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 하단에, 그러니까 이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은 4개, 두 번째 물건은 6개, 세 번째 물건은 0개, 네 번째 물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을 서열별로 위에서 3개를 골라서 내가 사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들이 다 메모 기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기록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원리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감성보다 이성을 작동시켜서 선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수님,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난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해서 옷을 상위 3개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의 감정 직관에 맡겨요. 1, 2, 3위 안에서 2개를 고르라면 그거는 서열법을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 끌리는 걸 골라서 사요. 그러면 이성적 판단과 자기의 감성이 잘 믹스된 상태에서 결과를 낼 수 있게. 요거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권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민. 우리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생각과 감정으로 함과 동시에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고민을 풀려면 이성적 회로를 타는 게 좋아요. 이성적 회로를 탄 다음에 다시 감성 회로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도구가 뭐라고요? 당연히 기록이죠. 내가 그와의 만남에서 지금 고민이 생겼어. 어떻게 해요? 메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고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자마자 메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발생한 배경이 뭐지? 그래서 배경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원인, 먼 원인하고 근인, 가까운 원인. 그 다음에 그와의 관계라면 그의 잘못 또는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고 나열해 놓고 메모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고민이 풀린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그 고민을 야기시킨 요인에서부터 서로의 잘잘못까지 제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함과 동시에 내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메모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드러내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고민도 메모 기록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묘법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잘 도입해서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언제라고요? 중년 이후입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다운 삶을 정말 시도해 볼 타임 아닙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의 함양,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금의 나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죠. 나이 들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죠. 이거 우리 피하지 말자고요. 정확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중하층 정도부터는 대체로, 그러니까 현재의 기성세대들이죠. 집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요게 안 되시면 쉽지 않습니다. 요게 안 되시면 다른 경제적 기반을 꼭 마련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런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나 잘 경험한 것인데요. 평일에 가능하면 등산 가기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등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트레킹 엄청 좋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걸 가기 시작하면 평일에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자, 내가 은행원으로 퇴임을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하더라도 불편해요. 그런데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어느 학교 가가지고 뭘 좀 배워, 또는 인터넷에서 뭘 좀 배워, 이거요. 쉬울 것 같죠? 일주일 해보면 정말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정말 의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실천을 위한 뭔가의 전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물론 가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중년 이상이신 분들, 나의 꿈대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의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언제라고요? 중년 이후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부담도 줄고, 이제는 회사도 심지어는 퇴임할 때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막 너무 힘든 상태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도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셨고, 이때야말로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다운 삶을 정말 시도해 볼 타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버킷리스트 꼭 써보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인생지도 그려보시고, 아, 드디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거고 내가 이걸 하면 너무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이걸 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라는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지금의 나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평일에 힘들더라도 우리를 수련해서 내가 그것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죠. 기본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요, 80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동할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돈이 많건 적건, 제가 그래서 꼭 얘기를 합니다만, 한 달에 3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으니까 반드시 자신의 노동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십시오. 그게 한꺼번에 금방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매월 일정액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다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행복한 그런 노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종류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노후 대비를 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노동을 가지고 일정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되고 그걸 실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목공이 꿈이야. 나는 평생 손을 움직이면서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은행에서 계속 이러다가 한 번도 몸을 움직여보지 못하고 퇴임을 했어. 목공 시작하셔야죠. 목공 여러분들 한 3개월이면 되죠. 아니에요. 목공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떻게 3개월로 됩니까? 3년을 수련해서 나는 정말 엑스퍼트, 나는 정말 목공의 전문가가 될까. 이게 내 삶의 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평일에 그것을 수련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이고요. 경제 그리고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의 함양,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관계인데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0분한테 제가 물으면 그래도 한 2분은 계세요. 한 8분은 대면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부끄러워하세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제가 가끔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펑펑 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평생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옷에서부터 손수건까지, 구두까지 모두 챙겨줘야 움직이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뭐 하면 엄마, 엄마, 엄마. 자기는 그 도구로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아이들 다 출가해서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엄청난 우울증이 와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특히 제 영상 들으시는 많은 남성분들, 이제는 기회를 박탈당했던 여러분들의 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인생을 다시 찾아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저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꼭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기술은 꼭 익혀놓으시길 바라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남성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엄청 놀란 것은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 가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탁을 해본 적이 없고 세탁기에 전원 넣는 것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식사는 물론이고요. 특히 남성분들 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스킬 그러잖아요.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가 완전히 익숙해져서 착착착착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리고 청소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어느 부분을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결과가 뭘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리라는 것도 그냥 정말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도 손에 착착 붙어서, 마치 내가 은행원이야 그러면 은행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착착이잖아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렇게 되어야 그게 기술이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반년 정도 집중해서 하시고요. 모르는 것은 약간 공부도 하시고, 음식 같으면 레시피도 자주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레시피 안 보고 다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다운 삶을 위한 설계, 그리고 그것의 실행, 이게 두 번째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요, 삶이 고달프거나 좀 찌질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자기 가정에서 찌질해지는 남편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오늘은 내가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되는데 같이 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남자들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1년을 쉬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지만 안식주 제도를 한번 각 가정에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인들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쿨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온갖 간섭을 다 해요. 쿨 트러스트는 간섭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부부관계에도 거리를 두고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문화를 1년, 2년 만들어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멋진 관계를 앞으로, 특히 배우자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의 연장선상에 친구 관계나 자식 관계가 있어요. 자식 관계도 쿨 트러스트 하시고 친구 관계도 쿨 트러스트 하시면 여러분들 말년에 정말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홀로 우뚝 서서 멋진 인생을 영위해가는 그런 어른으로 자신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하듯이 책 보는 거하고 보통 독서하고 다르다는 거죠. 책만 펴면 5분도 안 돼서 졸려요. 당연해요. 엄청 집중하지 않으면 글자들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것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완독의 경험을 적어도 3권을 쌓아두세요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면 무조건 쉬운 책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쉬운 책,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졸리지도 않고 한 달 정도 연습하시면요, 단어 단위로 촉촉촉촉 초점이 맞춰서 글자가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독서를 엄청 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독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독서를 할 줄 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을 보고 참고서도 보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시험 때 그거 또 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독 독서법에 해당합니다.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것만 했지. 우리가 소설책 읽거나 자기가 취미로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걸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거나 이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책 보는 거하고 보통 독서하고 다르다는 거죠. 공부하듯이 독서하는 건 배웠는데요. 그냥 책 읽는 건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독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거 의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눈의 능력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한 행이 일반적으로 10cm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책이 한 13, 14cm거든요. 그런데 좌우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 10cm 정도 좌우로 글씨가 쭉 박혀있는 이게 이제 책이라는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우리의 눈의 능력이 대단해요.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글자가 다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눈의 능력에 대한 착각 때문에 책을 볼 때 눈동자의 움직임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이렇게 자기 눈의 능력을 믿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사실 글씨가 초점에 딱 맞아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하게 글자들이 인식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펼쳐도 엄청 집중하지 않으면 글자들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펼치면 그래서 좀 몽롱한 상태가 되면 책만 펴면 5분도 안 돼서 졸려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글자가 명료하게 자기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자, 여러분들 책을 잘 읽으려면 내가 책 읽는 방법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내 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단어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착착착 봐야 되는 거겠구나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합쳐서 독서법이라고 칭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정말 이거 국민운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요. 눈운동 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행의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졸리지도 않고 한 달 정도 연습하시면요, 단어 단위로 촉촉촉촉 초점이 맞춰서 글자가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독서를 엄청 잘하게 됩니다. 또 하나요, 얘는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피지컬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의 준비죠. 그리고 방법도 이제는 내가 익혀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걸 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해두셔야 될 것은 책 고르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금 독서력은 이 정도 수준인데 이만큼 높은 책을 내가 읽기 시작해서 나는 소설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좀 플롯이 단순하고 성장소설 이런 게 이제 읽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 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덜컥 율리시즈 이런 걸 잡아서 읽어요. 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거를 이렇게 벽돌책 같은 소설들이거든요. 이거 멋있으니까 난 이거 읽어야 돼. 여러분들 읽어도 이거 이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서관 등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가면 보통 한 80명에서 많을 때는 한 150명 정도까지 오시는데 제가 꼭 물어봅니다. 책을 완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손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의 독서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신 분들의 반수 이하가 겨우 한 권을 완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책 한 권을 완독한 경험이 없다는 게 우리 한국의 현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끄러워는 말자고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권하는 것은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완독의 경험을 적어도 3권을 쌓아두세요 하는 겁니다. 예를 하려면 무조건 쉬운 책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쉬운 책. 이렇게 하세요. 공공도서관으로 가세요. 요새는 집 근처에 공공도서관 다 있죠. 시골에도 다 있고 도시에는 더 많습니다. 무조건 가셔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걸 하나
주제를 고릅니다. 습관이에요. 내가 요즘 습관이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면 습관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책이 여러 권 나와요. 그중에 아무 책이나 하나 고르세요. 너무 쉬운 책이야. 어떻게 완독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3권만 완독한 경험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책의 재미를 서서히 붙이게 됩니다. 자, 완독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길어야 20분짜리를 듣는다고 칩시다. 요거는 서사로 치면, 그러니까 이야기로 치면 짧은 이야기죠. 책 한 권은 뭐야? 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 이야기를 쭉 머릿속에서 유지하면서 읽어내고 그 긴 이야기 전체를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 요거는 특별한 능력이야. 짧은 단타의 기억들은 우리가 이해도 잘하고 기억도 꽤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렇게 긴 이야기, 이 긴 서사, 이것을 읽고 기억하고 말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 긴 서사의 소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컨텐츠 시대에 짧은 뭔가의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구성을 갖는 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 큰 서사는 뭘 의미할까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구상해내는 걸 의미할 거 아닙니까? 독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독특한,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피지컬한 능력, 눈 운동을 통해서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서사도 내가 읽어낼 수 있다는 완독의 경험을 3권 정도 하셔서 기본을 갖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형태적으로는 너무나 심플해요. 어려운 책은 정말 더 이상 늦게 읽을 수 없어, 더 이상 천천히 읽을 수 없어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펴셔야 돼요. 1시간에 10쪽씩만 읽을 거야. 눈동자가 막 움직여서 더 읽으려고 해도 막 잡아야 돼. 안 가. 천천히 무조건 읽을 거야.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1시간에 10쪽만 읽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읽으시지 않습니까? 내용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책은 왜 어렵냐면요. 내용이 심오해요. 그래서 맥락을 잡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 주어가 아니라 추상명사 주어인 문장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머릿속이 확 깨어 있어서 집중 상태에서 논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는 게 답이에요. 300쪽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쪽씩 읽으니까 여러분들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달밖에 안 걸려요. 1년에 책을 10권 이상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실 한국 사회에 정말 드뭅니다.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요, 한 달에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으면 그것은 너무 훌륭한 성과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쪽씩 책을 읽어서 걔를 완독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 굿! 그렇게 하면 어려운 책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읽으세요. 2달째 읽을 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첫 달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느낌상 몸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1장을 읽을 때부터 책에 동그라미도 하게 되고 줄도 표시하게 되고 옆에 메모도 하시게 되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메모 독서법이죠. 노트를 펴고 한 20쪽 정도 읽으면 머릿속에 남은 기억을 또 쭉 메모를 하고, 이렇게 읽으셔도 하루에 10쪽 이상씩 읽으신다니까요. 2달 걸려서 요번에는 책이 노트 3장에 빼곡하게 적혀져서 그것을 보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됐어. 어떨까요? 완벽하게 그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게 되시겠죠. 요렇게요. 3권의 어려운 책만 읽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책 뭐 읽으면 되지 뭐 이런 태도로 바뀐다니까요.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 점점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은 도전해서 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공부한 거를 5분 동안 상기한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종의 예열 작업 같은 것인데요. 아주 거칠게 브라우징 읽기 같은 것을 미리 해둡니다. 집중이 훨씬 수월해져요. 쉬는 시간 됐어! 게임! 이게 완전 꽝입니다. 45분 공부한 거 다 말짱 도로묵 되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독서를 하시면 집중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집중력을 높이실 수 있고요. 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집중하고 지속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타이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써요. 그래서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흐름이 잘려가지고서는 공부하는 게 잘 이어지지 않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쉴 때 그냥 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부터 제가 집중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뭘 45분 동안 했어. 그러면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뭘 한다? 40분 동안 공부한 거를 5분 동안 상기한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상기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메모하기도 하고. 자, 이제 제가 메모 얘기도 계속 했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올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분 쉴 때 5분 동안 생각한 것이 중간중간 툭툭 떠올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쉴 때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될 거, 머리를 너무 쓰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쉬는 시간 됐어! 게임. 이게 완전 꽝입니다. 게임은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시간을 하루마다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정해진 그 게임 시간에 게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게임하면 45분 공부한 거 다 말짱 도로묵 되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거, TV 보는 거. TV 보는 것도 상당히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TV도 거의 대부분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나 독서가 다 서사잖아요. 이게 막 믹스돼서 정신 없어집니다. 제일 권하는 것은 간단한 집안에서 산책도 좋고 15분이라도요 잠깐 나가서 움직였다 올 수 있습니다. 또 창을 열어놓고 먼 산을 바라보기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음악 듣기죠. 음악도 저는 낮 시간에 듣는 음악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즐기는 음악 듣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듣는 음악은 가사 없는 음악을 권해요. 그게 우리 정신을 릴렉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중을 하려면 타임을 정해놓고 집중이 가능한 시간에만 공부나 독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일종의 예열 작업 같은 것인데요. 예습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습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할 공부를 미리 봐요. 이렇게 떠들쳐서 봅니다. 또 내가 읽을 책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1분도 좋고 2분도 좋으니까 그냥 봐요. 한 페이지를 볼 때 두 줄, 세 줄, 세 줄, 네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아주 거칠게 브라우징 일기 같은 것을 미리 해둡니다. 얘를 2, 3분이라도 하고 책을 읽고 얘를 2, 3분이라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열이 되고 그쪽으로 뭐랄까요? 0점 조준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중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때의 집중의 방식은 결국은 텐션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텐션을 높여주는 것은 의식적으로 텐션을 높여야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시간을 당겨주는 겁니다. 조금 빠르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약간 빠르네.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서둘러서 하네. 요 느낌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집중력을 높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요. 제가 책 읽을 때 순간의 생각이라는 걸 하고 독서법에서 자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다가 그냥 계속 읽으면 안 돼요. 한 두세 페이지 읽으면서 이 얘기구나. 또 두세 페이지 읽으면서 이 얘기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앞에는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독서에서도 중요하고 공부에서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생각이라는 걸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어요. 기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빠른 속도로 5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가죠.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5문제를 푸시는데 15분이 걸려서. 그럼 5문제를 푼 다음에 머리를 들고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지. 답은 이 방식으로 도출하는 거네.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였지. 답은 이 방식으로. 교수님 그거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나 하죠. 어떻게 5문제를 풀고 5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기억합니까?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2문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보세요. 그리고 맞아 세 번째 그거였지. 네 번째 뭐였지? 또 기억 안 나. 보세요. 5번째 보세요.
얘를 10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4문제가 기억이 나요. 마지막 5문제 기억 안 났지 않습니까? 보세요. 얘를 또 10번 했어요. 5문제 기억 안 날까요?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하려면요.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반복해서 생각해 주는 것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요. 자, 이제 집중을 엄청 해서 40분쯤 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쭉 되뇌어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루고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리드미컬 텐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때는 이런 리드미컬 텐션을 집중하는 시간에도 예열을 통해서 쭉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 쭉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에 생각으로 되뇌어져. 그리고 푹 쉬어주는 이 아주 약한 텐션을 중간에 두고 다시 또 예열하고 들어가서 쫙 텐션이 올라가고 다시 낮아지고 요게 이제 리드미컬 텐션인데 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독서를 하시면 집중력과 지속력을 그러니까 쉼에 의한 지속력이죠. 이것을 쭉 이어갈 수 있어요. 암기하는 요령은요, 연상과 연결의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부분 암기 쪽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외우려고 할 때는요, 조금 이미지 그리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책을 3쪽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 했어. 얘를 말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해서 얘를 종합해서 이 이야기를 했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지? 그래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저는 손으로 그리는 걸 권하는데요. 그 그리는 과정에서 더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이 5챕터로 돼 있어요. 5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5장을 그리고요. 이 5장을 통합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6개의 마인드맵을 그려놓으면 그 책을 상세한 부분까지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연상과 연결의 기억법인데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는 연상의 기억법인 거죠. 자, 우리가 법조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곧 준비하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림 그리기. 법조문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1조 무슨 법의 목적이야. 보통 법에 제1조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목적이 줄글로 줄줄줄줄줄 어려운 법조문으로 쓰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개념 단위로 나누면 이렇게 대부분 그려져요. 얘를 하고 얘를 하고 얘를 해서 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정의함을 이 법은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의 내용이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회독 때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1회독이 끝난 다음에 2회독, 3회독 때는 법조문을 외우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 힘으로 고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상의 기억법에 해당합니다. 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그냥 외워서는 거의 의미 없습니다. 단어 한국말 이렇게 보통 외우죠. 그거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영어의 그 원뜻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와 상황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ut on이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 put on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여성이 컴퓨터에 스위치를 넣는 상황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다운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여성이 컴퓨터에 스위치를 넣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와 영어 문장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 단어의 뜻을 익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기법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자, 연결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6개 장으로 된 걸 읽었어요. 1장에서 뭐 하고 2장에서 뭐 있고 3장에서 뭐 있고 4장에서 뭐 있고 그러니까 각 장에서 한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외운 것을 연결지어서 외우는 것이죠. 요 큰 그림 한 장을 항상 갖고 있어야 우리는 책 한 권 분량의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험 얘기로 가면 시험과 관련된 과목이 6과목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 과목은 하나의 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목차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차를 외우면 나머지 내용은 아까 이미지 기법에 의해서 충분히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줄줄줄 따라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는 기록관리 같으면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수집, 관리, 진본 유지, 장기 보존, 서비스, 전시, 출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8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8가지를 어떻게 외울까요? 그냥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얘를 의미 단위로 나누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3개, 가운데 3개, 뒤에 2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3개, 중간 3개, 뒤에 2개 얘가 줄줄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상기법의 작은 범위의 연상기법을 제가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암기하지 않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일견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자주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평상시에 실천하시면서 많은 지식들이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을 더 유능하게 살 수 있도록 되면 너무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부력이 좋아지는 노트 필기법의 핵심은 생각하고 노트하는 거예요. 베끼는 노트를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부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 자기가 소화한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노트하는 것. 얘가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다. 이것이 노트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어요. 책도 너무너무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찌 보면 생각을 반복하게 해주는 그런 노트 필기법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제일 잘 알려진 게 코넬식 노트법이죠. 코넬식 노트법 뭐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들을 하는데 엄청 심플한 거예요. 노트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자기가 본문을 쭉 노트를 한 것에 키워드, 제목 비슷한 걸 왼쪽에 달아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단은 뭐겠어요? 서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노트 필기조차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의 핵심이 뭔지를 키워드로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공부는 생각해서 노트한 것이고 노트한 것을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서 서머리까지 써보고 이 생각의 반복작용이 공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코넬식 노트법이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트 필기법, 생각하고 노트하라. 노트한 것을 다시 생각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꼭 지켰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고정했습니다. 7시 반일 때도 있었고 좀 늦을 때는 8시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고정이 안 되는 야행성들 있죠. 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밤 시간의 효율보다 아침 시간의 효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한 보름 정도 견뎌주시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새벽 4시 기상 하겠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뭐야? 취침이지. 기상이지. 취침이지. 취침 걸을게요. 凌晨4点的时候熟睡。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파란 코끼리의 기적, 이 모닝 루틴 그 줌 켜서 같이 공부하는 이거를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도 야행성이었을 거예요. 보통 제가 2시 반에서 3시쯤 자고 아침에 7시 반, 8시 정도에 일어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꼭 지켰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고정했습니다. 7시 반일 때도 있었고 좀 늦을 때는 8시일 때도 있었어요. 대체로 7시 반으로 고정해놓고 지낸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제가 조정을 합니다. 8시로 조정을 하면 8시에 일어나는 것을 몇 년을 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저는 고정으로 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고정이 안 되는 야행성들 있죠. 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심지어는 11시에 고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사정이 허락한다면 직장에서 그걸 봐준다든지 또는 뭐 가족들이 아침에 다른 사람 다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
가족을 허용을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어느 시점까지는 잠을 주무시되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야행성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밤에는 완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이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약간 좀 외로운 느낌? 막 엄청 기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고요한 시간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야행성으로 제가 잘 즐기면서 제 일을 했었죠. 특히 작업을 하는 것은 밤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자빌들이 끼어드니까. 근데요, 이거를 새벽 5시에 해보니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5시에서 6시 반까지인데 30분은 뭐 플래너 써야지 뭐 등등 하면 30분 훅 가버리거든요. 뭐 요가 체조 같은 거 해야지. 그러면 실제로는 1시간을 제가 아침에 쓰는 건데 이 1시간이 낮 시간에 2시간 한 것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을 때가 많다니까요. 응축된 시간이 아침에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실제로 해보고 느꼈어요. 야행성이었던 제가 느낀 거죠. 저의 경험에 의하면 밤 시간의 효율보다 아침 시간의 효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적어도 1.5배, 2배 정도의 효율을 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낮잠을 꼭 권하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셔야 됩니다. 그 이상 주무시면 숙면에 들어서 오히려 잠을 깨는데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30분씩 낮잠을 주무시는 것을 한 보름 정도 견뎌주시면요. 아침형 인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견뎌주셔야 아침형 인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저는 아침 시간의 그 응축성 때문에 아침형 인간을 더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어나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잠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5시에 일어나시려면 제가 권하는 시간은 최소한 11시예요. 11시보다 더 늦게 주무시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10시 반, 11시 이 정도에는 최소한 주무셔야 된다는 거. 이 조건을 갖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그 아침이 기대돼야 되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알람 때문에 깨서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 상태가 자기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꼭 만드시기 바래요. 그것이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침 체조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전화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에게 충분히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것을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했다가 중지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다시 시도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요거요, 1년 단위가 정말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어서 7개월 지금 찼는데요. 이게 6개월이 지나니까 몸에 완전히 붙는 게 제가 느껴져요. 1년 하면 우리 평생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응축되고 나에게 유익한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반년 해보시고요. 적어도 1년 동안 해서 몸에 착 붙는 그런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요, 미라클 나이트를 하시는 분들께도 약간의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역시요, 선언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때 더군다나 뭐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을 세팅해 놓고 뭘 할 때는 자신이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과 현재 자기가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관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운 책으로 예열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10분 눈운동 독서를 권하는데요. 이런 눈운동 독서 같은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 일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열을 쭉 하고서는 공부에 들어가시잖아요. 미라클 나이트에 들어가시면 집중력이 엄청 좋아져요. 아침보다는 시간의 응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열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미라클 나이트를 하시면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으시는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라클 나이트를 끝내셨어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기록학자니까 기록으로 마무리하시고 미라클 나이트를 끝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몰입에 도달하는 것에 두 가지 핵심 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6쪽 읽고 움직여야 돼서 이제 책을 덮었어요. 내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 읽은 것을 중간에 한 번 내지 2번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2번 생각을 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다시, 동일한 책이죠. 14쪽을 읽었어요. 그래서 총 20쪽을 읽게 된 거죠. 그 책을 읽을 때는 중간에 내가 2번 생각해 준 게 그 책에 몰입해 들어가는데 당연히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을 했겠죠. 자, 20쪽을 읽었어요. 걔를 머릿속으로 쭉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뭐 저녁 준비를 하고 이제 계속 했어요. 2시간이나 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 5번 그 책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어요. 다시 책을 폈어요. 요게 몰입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예요. 항상 그것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게 몰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책을 가지고. 또 하나의 조건은요. 우리가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그것에 두 가지 종류의 재미인데요. 그것을 깨닫고 새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알미나 깨달음의 재미예요. 요게 없으면 여러분들 몰입은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서 몰입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깨달음을 계속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포함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달성되어가는, 그러니까 조금씩 달성되고 또 달성되고 또 달성되고 이렇게 벽돌 쌓기처럼 이렇게 성취가 느껴지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몰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몰입은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 그것의 깨달음의 기쁨 같은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씩 얻어지는 작은 달성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세계로 확 몰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몰입은요, 레벨을 하루 몰입도 있고요, 사흘 몰입도 있고요, 일주일 몰입도 있고요, 한 달 몰입도 있고, 1년 몰입도 있어요. 우리가요, 최소한 일주일 몰입까지는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것, 그거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몰입하면요, 그 깨달음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엄청난 수준의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타로만 해요. 쭉 그것을 몰입해서 일주일 동안 해서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깊이가 다르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쇼핑몰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몰입의 힘입니다. 그냥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거 적용해보고 저거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오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일주일 이상의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확 주어집니다.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은 한 달 몰입, 어떤 아이템은 2년 몰입을 통해서 깨달음에 돌입할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자기 개발의 극의 수준에 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 김익환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 막 너무 집중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너무 기록하고 모든 것을 체화하고 막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항상 제가 집중력 얘기할 때도 이게 이제 리드미컬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이 놀고 운동 정말 좋아하고, 이런 것이 집중된 일과 잘 조화됐을 때 우리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쉼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플래닝을 하면서 노는 것을 플랜 안에 꼭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꼼꼼하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잃기 쉬운 게 놀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놀이를 안 하면 여러분들 멋진 인생 살 수 없어요. 놀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를 사러 갔다 오는 거, 이런 게 이제 놀이 중에 하나거든요. 뭐 체조를 하는 것도 놀이고요. 당연히 산책 많이 활용하고요. 엄청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놀이에 해당하죠. 여러분들 하루에 계획을 잡을 때 놀이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리드미컬한 그런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꾸려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